1939년 9월 17일 연합군의 선전포고 13일이 지난 아일랜드 근해 영국 함대는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유보트를 찾아내고 격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시작 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아일랜드의 바다는 평화롭기 그지없었고 하물며 아일랜드 근해는 영국의 세력권이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때 갑자기 어뢰가 날아들었다. 어뢰의 목표는 잠수함의 적, 항공모함이었고 이 항공모함은 시뻘건 불을 뿜으며 좌현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다. 어뢰를 쏜 것은 독일의 유보트 U-29. 놀라운 성과였다. 이 공격으로 영국 해군은 전쟁은 시작되었으며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닫는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격침된 항공모함이자 2차 대전에서 침몰한 최초의 영국 군함이라는 불명예도 함께 얻게 되었으니 바로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 커레이저스. 그녀는 2차 대전에서 침몰한 최초의 영국 군함이자 최초로 격침된 항공모함이며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의 맏언니이다. 생긴 건 마치 일본의 결함 항모 류조와 비슷하게 생긴 이 형상을 보면 역시 원조 섬나라라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커레이저스급은 처음부터 항공모함이 아니었다. 원래는 항공모함이 아닌 대형 경순양함으로 건조된 군함이었으니까 말이다. 대형 경순양함. 경순양함이면 경순양함이지 대형 경순양함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커레이저스급이 건조될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아직 제대로 된 항공모함도 없던 시절이라 전함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했고 더 크고 강력한 주포와 튼튼한 방어력을 가진 전함이 한 척이라도 더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함거포의 정점이었던 시기였기도 했다. 다만 대응 방어가 가능한 방어력과 주포 화력을 동시에 갖추기는 아무리 대형 제국이라고 해도 감당이 안 됐다. 그래서 속도가 곧 방어력이다 라는 교리 아래 화력은 전함과 같되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내어 순양함과 교전 시 화력의 우위를, 전함과 교전 시 속도의 우위를 살리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함종인 순양 전함을 만들던 시기였다. 커레이저스급이 계획될 당시에는 한참 전시 상황이었고 당연히 예산이 통과되겠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 영국 재무장관이 제동을 거는데 경순양함을 초과하는 군함의 예산을 아예 금지해버린 것이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는 하지만 전함을 건조하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에 더 이상 신규 전함 건조에 예산을 투입하긴 힘들었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 경순양함을 초과하는 예산을 금지한다면 경순양함을 크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영국 해군이다. 그렇게 영국은 15인치 주포로 무장한 거대한 경순양함을 건조하게 되었고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은 1916년에 차례차례 진수되기 시작한다. 아니 어떻게 주포가 15인치인데 경순양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아직 워싱턴 해군 구축 조약 전이라 우리가 흔히 아는 주포 구경을 기준으로 함종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신 커레이저스급의 선체 장갑은 최대 3인치로 진짜 경순양함 수준으로 설계했기에 경순양함급의 방어력밖에 없으니 어쨌든 경순양함임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고 과연 영국이 영국한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15인치는 재미없으니까 18인치 2연장을 달면 짱짱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3번함 퓨리어스부터 18인치 단장 포탑 2개를 달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포를 장착한 군함으로 기록된다. 물론 여전히 3인치 정도밖에 안되는 장갑이기에 15인치는커녕 6인치 주포도 방어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선체는 종이짝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1차 대전에 전과를 남겼냐 한다면 그것도 아닌게 커레이저스급이 추락한 뒤에는 함대 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틀란트 해전은 이미 끝난 뒤였고 독일 해군은 사실상 히키코모리 신세로 항구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고 공세적으로 쓸 수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순양 전함의 특성상 장갑이 약하기에 전함을 만나면 화력으로 압살당해버려 끔살당할 수 있고 같은 순양 전함이 반격이라도 한다면 도망갈 수도 없고 적의 탄을 막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2차 헬리골란트 바이트 해전에서 리나운급 순양 전함과 함께 실전에 투입되면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긴 하다만 전함과의 전면 대결은 회피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순양 전함의 컨셉 자체가 실패였던 거고, 전쟁이 끝난 후 순양 전함들은 잉여군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특히 순양 전함도 아닌 대형 경순양함으로 분류되었던 커레이저스급의 경우 이걸 어디다 쓸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다.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 이후 앞다투어 만들어진 비행기는 1차 대전에서 처음으로 무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손바닥 보듯 훤히 볼 수 있는 능력은 발군이어서 1차 대전 내내 서로에게 정찰기를 보내 적의 동태를 파악했다. 이 정찰 능력은 바다에서 극대화되는데 사방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군함은 너무나도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거기다 아무리 빨라도 30노트인 전함과 비교해 아무리 느려도 80노트 이상인지라 대항에서 정찰용으로 이보다 더 적격인 수단은 없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항공모함을 새로 만들기에는 전쟁도 끝나 군축을 하고 싶었던지라 부담스러웠다. 마침 워싱턴 군축 조약이 시작되었고 당연히 서류상으로 순양함이었던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 또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5인치 혹은 18인치 단장포를 달고 경순양함이라고 우기는 건 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조약 내용에 따라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다만 건조 중이었던 주력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영국은 후드의 자매함을 건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기존에 있던 커레이저스급들을 모두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데 협의한다. 이렇게 해서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은 커레이저스급 순양전함에서 다시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으로 함종이 변경되게 된다. 하지만 항공모함으로 개장하는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 사실 영국은 3번함 퓨리우스를 이미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테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수의 포탑을 제거하고 그 위에 활주로를 깔아 이 함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한미에는 18인치 단장포를 달아 주포를 테스트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항공전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전 배치한 것도 아니고 테스트 목적이 강했기에 논외라고 할 수 있다. 후에 후방의 18인치 단장포는 철거되고 한미에도 갑판을 깔면서 점차 항공모함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함교 앞부분은 이 함을, 함교 뒷부분은 착함하는 곳으로 딱 나누어진 항공모함을 만들게 된다. 선수 활주로 또한 내리막으로 만들어졌는데 캐터펄트가 아직 없던 시기라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 경사를 주었다. 그리고 1917년 8월 2일 에드워드 해리스 더닝은 이 반쯤 개조된 군함에 비행기를 몰고 착함에 성공하면서 퓨리우스는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을 따게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착함할 때 함교와 연돌의 항공기가 부딪힐 위험이 컸고, 이함할 때 내리막은 그닥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항공기가 해수면을 바라봐야 되는지라 자칫 잘못하면 해수면에 그대로 처박힐 수도 있었다. 게다가 상당히 이상하게 생긴지라 쑥떡쑥떡 순양함, 아웃레인저스급으로 불렀다고 한다. 결국 선수부터 선미까지 넓고 긴 평가판을 깔아야 항공기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 마개조에 들어갔다. 만재 배수량 27,000톤, 전장 239.8m, 갑판 224.1m, 폭 27.6m, 속력 최대 30노트 9만마력, 장갑 측면 최대 3인치, 갑판 최대 1인치, 항공기 탑재량 48기다.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항공모함이 된 군함이다. 당시는 항공모함이라는 물건이 뭔지도 모른 채 처음 만드는 거였기도 했기 때문이다. 먼저 연돌을 없앴다. 함 중앙의 우뚝 선 연돌은 착함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였고, 연돌에서 나오는 매연 또한 파일럿의 시야를 방해했다. 이 연돌의 위치는 한미 갑판 아래로 이동하였다. 연돌을 갑판보다 아래에 배치해 착함 시 파일럿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했고, 착함을 하지 않는다면 한미 갑판 양끝에 연돌에도 매연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함 같은 경우 선수의 활주로에서 이함하는데 경납고에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주행해 이함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시 말해 활주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착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 함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단갑판의 시작이었다. 선체 아래에는 경납고를 두었다. 넘버원 해군국 영국이 이런 항공모함을 만드니 후발주자는 당연히 이걸 따라했다. 아카기, 카가 같은 항공모함이 바로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이디어만 좋았지 별로 좋지 못한 방식이었다. 실제로는 이함할 때 경락고와 이함 경로가 겹쳤기 때문에 흔들리는 해상에서 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이 방식은 실패라는 걸 깨달았고 비행 갑판을 넓고 길게 하나를 깔아 선미로는 착함하고 선수에는 캐터펄트를 설치해 사출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 이함을 담당하던 부분은 경락고로 바뀌어 상부 경락고와 하부 경락고 두 개를 가지게 되었다. 연돌과 함교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운영해본 결과 한미 갑판 아래에 설치된 연돌은 승무원 거주성은 물론이고 여전히 연돌에서 나오는 매연이 시야를 가렸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차라리 연돌을 높게 올리는 상향식 연돌이 나았고 갑판에 함교를 만들어 이착함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재밌는 건 이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낸 배는 퓨리오스인데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개조된 커레이저스와 글로리어스에게만 함교와 상향식 연돌이 만들어졌다. 왜 퓨리우스만 이렇게 개조를 안 했냐 생각해보면 연돌과 함교를 만들기에는 개조한 선체를 아예 뜯어서 다시 해야 하기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대형 순양함에서 순양전함 그리고 항공모함까지 다사다난한 과정을 겪은 커레이저스급은 1930년까지 모두 개장을 완료해 영국의 항공모함으로서 정식 취역하게 되었다. 모태가 순양전함이라 빨랐고 구축함과 순양함의 속도와 거의 비슷해 함께 작전하기 좋았다. 장갑의 경우 빠른 속력을 위해 덜어낸 것인데 오히려 항공모함에서 장갑은 크게 필요 없었다. 또한 함포를 주렁주렁 달아 혹시나 모를 수상함과의 교전을 상정했던 미국, 일본과 달리 영국은 커레이저스급을 개조할 때부터 항공모함에 함포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어차피 항공기를 운영하는 이상 항공모함이 직접 적 수상함과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공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4인치 양용포와 40mm 폼폼포, 20mm 오리콘을 갖췄다. 아무리 촘촘히 대공포를 갖춰도 필요한 순간, 필요한 구역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에 함포 사격을 할 때 거리를 재는 방법과 같은 방식의 고각 사격 통제 체계 HACS를 사용했고 대공 레이더를 이용한 사격 통제 체계로 업그레이드된다. 덕분에 당시 대공포가 폭죽놀이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달리 192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탄막과 3중 대공 방공망을 갖출 수 있었다.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이자 실험함이었으므로 취역 후 온갖 실험을 다 수행했다. 항공기 이착함 훈련은 기본이었고 그때마다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갔다. 비행갑판 앞부분에 캐터펄트 2기도 추가되었고 어레스팅 와이어를 설치한 것도 이런 데이터 덕분이었다. 심지어 1926년에는 최초로 항공모함 야간 착륙에 성공했다. 당시 영국은 군함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어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했고 기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 내격을 선호했는데 퓨리우스에서 성공한 야간 착함은 이후 영국의 작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들은 북해와 대서양에서 유보트를 잡기 위한 대잠 함대로 역할을 한다. 30노트의 고속을 낼 수 있는 커레이저스급 자매들은 구축함 및 순양함들과 함께 보좌를 맞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준비를 먼저 마친 건 독일이었다. 커레이저스가 소속돼 있던 헌터킬러 전대는 독일의 유보트가 주변에 있는 건 꿈에도 몰랐고 커레이저스는 좌현의 어뢰 2발을 맞으면서 침몰하게 된 거였다. 이번함 글로리어스는 1940년 1월 본국으로 이동해 초기 임무를 벌였다. 그러던 4월 9일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함대를 이끌고 2달 가까이 북해 인근에서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비극은 6월 8일날 찾아왔다. 샤르노스트, 그나이제우가 글로리어스의 사격거리 내까지 접근한 거였다. 날씨가 좋지 못해 글로리어스가 적함을 아군으로 오인했고 결국 글로리어스는 41명만 살아남았고 호위하던 구축함들도 전부 격침되는 개망신을 당하고 만다. 영국은 1949년 2차 대전 발발 당시에 커레이저스급 3척을 포함해 총 7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전력이었다. 하지만 태평양과 달리 대서양은 워낙 영국 해군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보니 비스마르크 추격전이나 타란토 공습이 있었으나 아무래도 주적인 독일, 이탈리아 해군의 전력이 빈약해서 함대 간 대결 같은 인상적인 해전은 많지 않았고 그만큼 항공모함의 역할도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항공모함들은 역사상 최초와 2번째로 격침당했다. 세계 해군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가히 망신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커레이저스급이었다.
1939년 9월 17일에 커레이저스가 독일 잠수함의 기습에 격침되었고, 이듬해 6월 8일에는 글로리어스가 독일 함대와의 정면 대결에서 완패하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야말로 커레이저스급은 시대를 선도했으나 비극적이었던 항공모함이었다. 다만 퓨리우스는 언니들의 바보스러운 전과와는 달리 상당한 수운을 쌓았다. 언니들의 침몰 이후 퓨리우스는 지중해에 배치되었다. 바로 몰타섬의 항공기를 수송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 이 몰타라는 지역은 지브롤터 항구와 함께 독일과 이탈리아를 지중해에 가두는 전진기지였다. 이후에도 1940년 6월 14일에는 소드핏이 단 4대만 실은 채 8,000톤이나 되는 금괴를 싣고 캐나다의 할리팩스까지 운송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돌아올 때는 50대의 항공기, 예비 부품, 군수품 등을 싣고 오기도 하였다. 항공모함이라기보다는 수송함으로 사용한 감이 없지 않다만 30노트의 고속에 유사시 소드피시를 출격시켜 잠수함을 물리칠 수 있었으니 이만한 게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해에서 노르웨이 해역과 수상 비행기지에 여러 차례 공습을 가했고, 영국의 식민지에 전투기를 배달하기 위해 가나만까지 갔었다. 이후 다시 한번 지중해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군을 막기 위해 몰타를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되었고, 아크로열과 함께 작전한다. 바로 몰타 항공전이었다. 아크로열과 퓨리우스가 보낸 전투기들은 이탈리아와 독일 공군을 막아내고 몰타 방위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42년 8월 3일부터 실시된 페데탈 작전에서는 퓨리우스가 보낸 전투기들이 몰타 구원과 추축국 수송선단 사냥에 큰 공을 세우면서 몰타 항공전 승리에 큰 역할을 했고, 독일 아프리카 군단 몰락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국도 피해는 없지 않았다. 유보트의 기습으로 아크로열을 손실하게 된다. 아프리카가 밀리면 다음은 유럽 본토에서 적을 맞이해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 영국 지중해 함대를 어떻게든 물리쳐야 했기에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 지중해 함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중해로 왔고, 여유가 생긴 퓨리어스는 영국으로 돌아와 소소한 개량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2차 대전 명작 전투기 스피파이어의 해상형인 슈퍼마린 시파이어와 호커 허리케인 등 신형 함재기를 보급받았고, 지중해 재해권이 확보되자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할 때 선봉장에 서게 된다. 사실상 노르망디 상륙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횃불 작전에서 보급받은 신형 전투기들이 출격했고, 이 덕분에 상륙지 주변에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지중해에서 임무를 마친 퓨리우스는 다시 북해 함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북해에서 제공권을 잡음과 동시에 독일의 최종 보스를 잡는 임무에도 투여되었다. 티르피츠 레이드 말이다. 이 바다기술을 잡는 임무에 투입되기 위해 HMS 빅토리어스와 함께 훈련하기도 했고, 신형 공격기인 바라쿠다를 보급받는다. 이 바라쿠다는 티르피츠 레이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중파된 티르피츠는 이후 3개월 동안 항구에 틀어박히게 된다. 이후 티르피츠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작전인 굿 우드 작전에도 투입되었고, 톨보이를 투하할 수 있도록 제공권을 확보해주면서 티르피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여담으로 퓨리어스 갑판에 바라쿠다를 운영할 때 바라쿠다가 워낙 무거워 운영에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최대 730kg의 폭탄을 실었을 때는 제대로 이함하기 불안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갑판 끝에 경사대를 추가해 추가 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치 스키점프와 비슷하다고 해서 스키점프대라고 불리며, 오늘날에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퓨리우스는 티르피츠 레이드가 무사히 끝난 후 연습함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바라쿠다 운영부터 한계가 왔을 만큼 대전 후반쯤에는 워낙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항공모함 한 척이라도 아쉬웠던 1939년이면 모를까 1944년 중반부터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이 등장해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합쳐 6척의 정규 항공모함이 만들어졌고, 게다가 대서양과 지중해의 재해권을 연합국이 확보하게 되면서 전력에 여유가 생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퓨리우스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제트기로 인해 퓨리우스는 도저히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퓨리우스는 45년 4월에 스트라이번 호수에서 퇴역하게 되었고, 이후 54년에 완전히 해체되면서 함생을 마치게 된다.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개조 항공모함이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군함 중 하나다. 1차 대전 중에는 대형 경순양함, 전강기에는 순양전함, 2차 대전에는 항공모함으로 활약하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다사다난한 함생을 산 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계가 명확한 항공모함이었다. 태생이 개조 항공모함인 이상 개조 항공모함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원래 만든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 경락고를 2층으로 쌓았기에 무게 중심이 올라가버려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도 일본의 경항모 류조와 마찬가지로 선해 시 선체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런 다사다난한 함생을 산 덕분에 1, 2차 세계대전에서 꾸준히 사용될 수 있었고 영국 항공모함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 커레이저스급에서 테스트를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모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깨달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설계 및 건조된 HMS 아크로열이 등장한 것도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의 덕이 컸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했던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 어쩌면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닐까? 지금의 영국이 대영 제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산업화를 가장 빨리 성공한 나라로 식민지에서 공급되는 자원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을 건설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의회제도, 자본주의, 금융 등 지금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영국이 제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식민지와 무역으로 성장한 제국인 만큼 바다를 지키는 것은 생명줄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영국은 그 누구보다 해군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국은 진작부터 해군을 키웠고 군함 건조에 진심이었다. 영국 해군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다. 이런 도전과 혁신 때문에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는 해군력 세계 2위와 3위의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전력을 보유해 현대 해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한 항공모함이 있다. 이 항공모함은 다른 항공모함과 달리 선체가 매끈하고 일체화되어 있어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이 항공모함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선진적인 설계를 적용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영국의 항공모함의 시작점이자 현대 항공모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HMS 아크로열이다. 항공모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넓게 깔린 갑판에서 항공기를 이함시키는 군함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어떤 군함보다 빠르게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 있었고 거함 거포의 시절에도 함대의 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 시절 항공모함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항공기를 이함시켜 가능한 넓은 범위를 빠르게 수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지금 보면 웃음벨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3단 갑판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등장했던 거다. 활주로가 많으면 단시간에 많은 항공기를 이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전함의 함상 위에서 테스트했고 그 뒤에는 있던 군함을 개조해 갑판에 활주로를 넓게 깔아 테스트를 했다. 이렇듯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등장한 항공모함들은 거의 모두 개조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개조 항공모함이란 원래부터 있던 선박을 개조해 항공모함으로 용도 변경한 군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CV-1 랭글리의 경우 석탄 운반선을 개조해 만든 항공모함이었고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 또한 커레이저스급 순양전함을, 카가는 토사급 순양전함을 용도 변경해 만든 군함이었다. 이때는 항공기의 역할은 딱 정찰 정도였고 굳이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전용 군함까지 만들어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테스트를 위해 HMS 허미즈를 건조하긴 했다만 건조할 바에는 그냥 작은 거 하나 만드는 게 싸게 먹히니 건조한 것에 가까웠다. 이 개조 항공모함들의 특징을 하나 말하자면 경락고의 위치가 선체 위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알기 위해선 군함을 건조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함은 선체를 먼저 만들고 무장과 장비 등을 얻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가령 전함 같은 경우 드라이도크에서 선체를 제작한 다음 선체 제작이 완료되면 도크 밖으로 나와 포탑이나 대공포 등을 장비하는 개장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개조 항공모함들은 전함의 포탄이나 대공포 등을 제거하고 선체 위에 기둥을 세운 뒤 넓게 갑판을 깔아 항공기가 이착함할 수 있게 만든 거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
이글급 항공모함, 그리고 일본의 카가, 아카기 등이 이런 방식이었다. 이들은 태생의 항공기를 경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기도 했고, 이미 만들어진 선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선체 위에 경납고와 항공갑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 구조가 경납고를 넓게 뽑는 데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일부러 선체 위에 경납고를 만들어 최대한 넓게 빼고 외부와 개방되어 있는 개방형 경납고를 만들었다. 게다가 항공기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날아다니기만 해도 감지덕지였던 항공기에 폭탄을 탑재하고 전함의 포탄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면서 함대의 눈이었던 항공모함은 점점 함대의 주먹이 되어 항공모함의 몸값은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뜻은 항공모함도 전함처럼 호위함들을 대동해야 한다는 거고, 호위함을 대동하는 만큼 전천 후 어떤 상황에서도 이착함을 할 수 있어야 했다. 이 부분에서 개조항모와 개방형 경납고를 가진 항공모함은 약점을 드러낸다. 이들의 경납고와 갑판은 얇고 가벼워 폭격이나 황천 등의 뒤틀림에 약했다. 이걸 보완한다고 기둥을 튼튼하게, 갑판을 두텁게 한다면 무게가 증가했고 선체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되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북해는 거친 바다로 유명했고, 거기에 더해 전세계 바다에서 활동하는 영국 해군은 개방형 경납고 설계로 인한 비전투 손실은 피하고 싶었다. 영국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 방법을 고안해낸다. 경납고와 갑판을 선체에 얹는 게 아닌 선체 내부에 경납고를 품는 방식이었다. 단단한 용골과 프레임이 버티고 있는 선체는 설계만 잘한다면 폭격이나 황천 등의 외부 스트레스에서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었고, 선체 내부에 경납고를 품는 이상 파도와 해풍 등의 녹쓰는 문제에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에 영국은 선체 내부에 경납고를 품는 방식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계획에 착수했고, 마침내 1937년에 건조가 완료된다. 오늘의 주인공, 아크로열 말이다. HMS 아크로열, 만재 배수량 27,720톤, 전장 240m, 폭 29m, 출력 102,000마력 31노트, 무장 4.5인치 2연장 양용포 8기, 4연장 40mm 대공포 4기, 장갑 측면 최대 114mm, 갑판 최대 3.5인치, 항공기 최대 60기이다. 아크로열은 동시대에 존재한 항공모함과 달리 매끈한 일체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일함으로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태어난 군함이다. 원래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과 300대의 해군 항공군을 조직하는 10년 건조 프로그램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1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도 해야 하던 시기였기에 이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이 체결된 1930년이 되자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단일 항공모함을 건조하자는 계획으로 수정되었다. 때문에 책임자였던 아서 존스 경은 당시 항공모함에 적용된 기술을 모두 통합해 하나의 군함에 종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항공모함을 통해 바다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후에 어떻게 착함시킬 것인가와 이함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했다. 착함은 한미의 어레스팅 와이어를 항공기 꼬리에 있는 후크로 걸어 강제로 제동시키는 방법을, 이함은 캐터펄트라는 사출기를 장비해 해결했다. 함교는 연돌과 합쳐진 일체화 함교로 이전까지 하향식 연돌을 채택했던 것과 달리 상향식 연돌로 최대한 높게 빼내 항공기가 착함할 때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다. 엘리베이터 또한 중앙에 총 3개로 경납고에서 이착함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선수 디자인 또한 다른 군함과 달리 인상적인데, 이 시절 항공모함들을 보면 선수와 갑판이 이어지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말했듯 이 당시 항공모함들은 선체를 제작하고 난 뒤 기둥을 세워 경납고와 갑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체 끝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대공포 등을 증설하는 등 무장을 장비했다만 선수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 등에 항상 침식되는 등 단점도 많았다. 하지만 아크로열은 애초부터 선체 내부에 경납고를 품었기 때문에 닫혀있어 침식 등에 더 강했다. 이는 선체도 마찬가지였는데 측면에 최대 114mm의 장갑을 둘렀다. 단순히 장갑만 두텁게 두른 게 아닌 장갑과 장갑 사이에 중유를 넣어 좀 더 효과적으로 포탄을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6개의 보일러에서 뿜어져 나오는 10만 마력의 출력은 이 육중한 군함을 31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여기에 2기의 유압식 캐터펄트가 있어 60기의 항공기를 보다 빠르게 이함시킬 수 있었다. 경납고는 어떨까?
아크로엘의 경납고는 상층과 하층의 이중 경납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앞서 말했듯 폐쇄식 경납고는 견고한 선체 내부에 경납고를 갖춤으로써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졌다. 경납고 주변에는 격벽이 설치되어 있어 경납고로 오는 충격을 한번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경납고의 공간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공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경납고를 한층 더 만들어 부족한 경납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덕분에 아크로엘은 총 60기의 항공기를 적재할 수 있었고 27,000톤 치고는 나쁘지 않은 적재량이었다. 그렇다면 운영한 항공군들은 어떨까? 아크로엘은 페어리 소드피쉬와 블랙번 스쿠아를 운영했다. 특히 페어리 소드피쉬는 2차 대전에 활약한 내격기로 복역기인 주제에 1944년까지 운영한 항공기였다. 태평양 전쟁에서 활약했던 일본과 미국 항공기와 비교하면 그 성능은 떨어지지만 애당초 추축군에게 제대로 된 해군 항공대가 없었기에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아크로엘은 영국 최초의 밀폐형 경납고를 가진 항공모함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만듦새는 물론 설계 관점에서도 앞서는 항공모함이었다. 그리고 아크로엘이 전공을 세우기 시작한 날은 머지않아 찾아왔는데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아크로엘은 대잠함들과 함께 헌터킬러라는 그룹으로 첫 임무를 시작한다. 작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U-39를 침몰시키면서 아크로엘은 2차 대전 개시 후 최초로 유보트를 침몰시킨 항공모함이 된다. 이후 아크로엘은 본격적으로 추축군이 바다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다. 그라프슈페 추격전이나 노르웨이 캠페인에서도 참여, 독일이 대서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수행했고 프랑스가 항복하자 독일이 프랑스 함대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 기습할 때도 정찰 및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이후 아크로엘은 지중해 함대에 배치되어 지중해 항로를 보호하고 이탈리아 해군이 지중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1940년부터 42년까지 몰타를 지원하기 위해 호송대를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탈리아 호송대를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항공모함 한 척 없던 이탈리아 해군은 영국 지중해 함대에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해 공군으로 저항을 하긴 한다만 아크로엘의 명중탄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41년 2월에 잠시 샤르노스트와 그나이 제후를 추격하기 위해 대서양에 파견됐고 독일 함대의 위치를 찾아내면서 독일 해군의 작전을 방해했다. 임무를 마치고 다시 지중해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야말로 지중해에서 벗어나보기 위해 이악 물고 공격하는 이탈리아 공군과 독일 공군의 공습이 날아왔다. 이때 아크로엘은 하루 동안 약 50기의 항공기 공습을 받지만 34개의 페어리 풀모와 호위함들과 함께 방어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페어리 풀모의 성능은 영국 해군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로엘은 우수한 레이더와 정확한 항공 관제 덕분에 추축군보다 떨어지는 항공기를 운영함에도 효과적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덕분에 아크로엘이 호위하던 호송대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아크로엘 자체도 경미한 피해만 입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방어해 행운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며 지중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한다. 그 뒤 아크로엘 함생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바다 괴수 비스마르크 추격전이었다. 후드를 침몰시키며 한껏 주가를 올린 비스마르크에 눈이 뒤집힌 영국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비스마르크를 침몰시키리라 다짐했고 대서양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함을 비스마르크 추격전에 사용하였다. 물론 지중해에 있는 아크로엘의 함대도 마찬가지였다. 후드를 격침시키고 브레스트 항구로 이동 중이던 비스마르크는 아크로엘의 항공기에 발각되었고 아크로엘은 곧바로 소드피쉬를 출격시켜 비스마르크의 어뢰 공격을 하였다. 이 어뢰에 비스마르크는 타가 고정되어 속도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비스마르크는 영국 함대의 추격에 잡혀 침몰하게 된다. 사실상 비스마르크를 격침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던 것. 이후에도 아크로엘은 지브롤터를 모항으로 지중해에 배치되어 몰타섬을 방어하는 데 힘썼고 몰타섬의 보급과 항공기 수송을 해주며 추축군의 신경을 박박 긁는다. 아크로엘이 지킨 몰타섬은 이탈리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보급을 사실상 끊어놓는 역할을 하면서 독일이 아프리카 전선에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다 보니 독일 해군에게 아크로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었다. 결국 히틀러가 직접 아크로엘의 호송대를 유보트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고 몰타섬에서 호위를 마치고 귀환하던 아크로엘은 U-81 유보트의 공격을 받았고 이윽고 결국 침몰한다. 한때 공습에서도 경미한 피해만 입었으며
유보트들이 아크로열과 몇 번 조우했을 때도 마침 어뢰가 없어 그냥 지나쳤을 정도로 행운함이었지만 이 행운은 오래가지 못한 거다. 결국 아크로열은 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수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여담으로 이때 당시 아크로열에서 살던 함재묘 샘도 아크로열 구조 과정에서 살아남아 언싱커블 샘, 불친묘 샘이라는 별명이 지어졌다고 한다. 이 고양이의 묘생이 참으로 기묘한데 원래는 전함 비스마르크에서 살던 독일 고양이였다. 하지만 비스마르크 침몰 후 영국 구축함 코사크에서 살며 오스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 코사크가 유보트 공격으로 침몰할 때 구조돼 지브롤터 항구로 가게 되었고 그 뒤 아크로열에 승함에 승무원들이 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후에 벨파스트 해군기지로 옮겨져서 1955년까지 살았으니 명줄 한번 즐긴 고양이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아크로열은 영국 항공모함은 물론 현대 항공모함까지 항공모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군함이었다. 아크로열 건조 이후 영국 해군은 아크로열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일러스트리어스급, 콜로서스급, 마제스틱급 등을 건조했고 심지어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였다. 특히 튼튼한 선체 내에 경납고를 품는 구조는 선체를 강화하고 장갑화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이후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 장갑 항모로 건조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아크로열의 갑판은 항공폭탄을 막기에는 부족했지만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으로 넘어와서 500파운드의 폭탄을 막아낼 정도로 튼튼하고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전쟁 중 단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나고 제트기까지 운영하는 영광을 얻는다.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크로열의 설계가 선진적이었기 때문이다. 아크로열의 설계는 전투기가 대형화되고 무거워지면서 더 주목받는데 선체 위에 경납고와 갑판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착함할 때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었고 피탄시 경납고는 무조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데미지 컨트롤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보강하기 위해 빔과 기둥을 추가하자니 무게가 증가해 선체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도 미드웨이급 항공모함 이후 개방형 경납고 설계를 아예 폐기하고 선체 내부에 경납고를 품되 측면을 넓게 뚫는 방식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되었고 오늘날 항공모함까지 이런 방식의 설계는 이어지게 된다. 시대를 읽고 가장 먼저 선진적인 설계를 도입한 아크로열. 비록 그녀는 유보트에 의해 침몰돼 2차 대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지만 그 선진적 설계는 이후 영국 항공모함에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오늘날의 항공모함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담으로 아크로열이란 이름은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 2번함으로 계승된다. 원래는 이번함 이름은 이리지스터블이라는 이름으로 건조되려고 했으나 건조 예산이 삭감되어 4척이 예정되어 있던 건조 계획은 2척만 건조할 수 있게 돼 침몰한 항공모함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거다. 이에 1번함은 이글, 2번함은 아크로열로 정해지면서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인데도 불구하고 오데이셔스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후 인빈시블급 항공모함 3번함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계승되면서 아크로열은 2011년까지 복무한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봐보자.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F-18 호넷 등의 제트기를 최대 80기를 탑재하며 지상기지 못지않은 항공기 운영수를 자랑한다. 거기다가 지상기지와 달리 움직일 수도 있으니 가히 태평양에 떠다니는 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현대 항공모함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커진 것도 있지만 드넓은 태평양은 항공기지에서 날아오른 항공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드넓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함재기 탑재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에서는 정반대 상황이었으며 태평양에서와의 전혀 다른 요구 성능을 항공모함에게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대서양에서 전장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무운함이 되었으며 심지어 전쟁이 끝나고도 활약한 군함이 있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성장형 항공모함 로열 네이비의 일러스트리어스급이다. (1918년) 영국은 아거스를 취역하면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의 여명기가 시작된다. 허미즈급, 커레이저스급, 아크로열급을 차례차례로 건조하기 시작한 영국은 항공모함에 대한 독자적인 운영 노하우를 쌓아가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영국은 일본, 미국과는 다른 개념으로 항공모함을 접근하게 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삼국이 생각한 가상적국과 전장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서로를 가상적국으로 생각했다. 태평양은 매우 드넓은 바다이며 도서 지역에 항공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을 경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공항의 역할이었으며 항공모함을 한데 모아 하나의 집단군을 만들었다. 또한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은 도서 지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항공기지와 항공기지 사이에서 제보급 및 휴식처를 제공해 보다 빠른 항공기 배치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은 최고의 전략 자원이었으며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으로 함대 항공전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항공모함이 대서양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대서양과 유럽은 중심거리가 매우 짧았고 영국의 가상적국이던 프랑스와 독일은 이 항공기지의 사정거리 내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항공모함은 지상에 있는 항공기지의 작전권 내에 작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태평양에서와는 달리 항공모함의 가장 큰 위협은 적 지상 항공기지였다. 따라서 영국은 지상에서 이륙한 항공기 공습에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지켜내 지속적으로 주변 해역을 통제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항공모함의 장갑을 둘러 지상 발진 항공기의 공습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요구했으며 이런 종류의 항공모함을 장갑 항모라고 부른다. 거기에 외교적으로 런던 해군 조약으로 인해 항공모함의 상한선은 23,000톤으로 맞춰야 했었다. 영국 해군은 이런 내부적 상황을 모두 반영해 최고속도 30노트에 달하는 장갑 항공모함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을 1937년부터 진수하기 시작한다. 만재 배수량 28,919톤, 전장 230m, 전폭 29.1m, 함재기, 페어리풀머, 소드피시 총 36기, 속력 최대 30.5노트 11만 1천마력, 장갑, 갑판 76mm, 측면 144mm, 캐터펄트 한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총 4척으로 초도함 일러스트리어스, 2번함 빅토리어스, 3번함 포미더블, 4번함 인도미터블이며 로열 네이비의 정규 항공모함이다. 앞서 말했듯 그녀들은 장갑 항모로서 지상 발진 항공기 공습에 저항이 가능한 방어력을 요구받았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와 달리 지상 발진 항공기는 이착륙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페이로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처음부터 2000m 이하에서 투하된 220kg의 폭탄 혹은 3500m 이하에서 투하된 110kg의 폭탄에도 견디도록 설계했다. 갑판은 3인치 76mm 두께의 장갑판을 깔아 쉽게 관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측면에도 114mm 두께의 장갑을 가지고 있어 뇌격기 공격에도 쉽사리 무력화되지 않게 했다. 이 때문에 일러스트리어스급들은 대전기의 독일 공군의 공격과 일본군의 카미카제 공격을 버텨내며 대전 내내 내구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내구성에 신경 쓴 점은 비록 장갑뿐만은 아니었다. 일러스트리어스급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납고에 격벽을 설치해 설사 갑판이 관통돼 경납고에 손상을 준다고 해도 즉시 경납고를 폐쇄해 화재를 차단할 수 있었다. 인화물질 취급 및 관리도 매우 선진적이었다. 일러스트리어스급은 항공유 저장고 탱크가 흡수선 아래에 있었다. 이 탱크 주위는 항시 해수로 채워져 있었으며 항공유 파이프는 갑판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일러스트리어스급은 수압을 이용해 항공유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방식은 비록 항공유 저장 용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항공유 탱크가 피격 시 함내 유증기 등 인화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일본의 장갑 항모 다이오가 단 한 발의 피격에 함내 유증기가 발생해 침몰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매우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본의 장갑 항모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대공포 또한 마찬가지였다. 일러스트리어스급의 대공포는 4.5인치 양형포부터 20mm 오리콘까지 빼곡하게 사각 없이 갑판에 배치되어 있었다. 거기에
레이더 또한 매우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영국은 전쟁 전부터 레이더에 있어서 선지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였으며 영국은 레이더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일러스트리어스급은 레이더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초도화민 일러스트리어스의 진수를 3개월이나 늦추면서까지 레이더를 추가하고 각 장교와 부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는 관제실을 만들어 효율적인 레이더 관제를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배려 덕분에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더 효율적인 전투 초계 임무가 가능했으며 이는 1941년 대서양에서 작전을 할 때와 1944년 카미카제 공격에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렇듯 일러스트리어스급은 장갑 항모라는 컨셉에 철저하게 맞춰진 군함이었으며 방어력과 다양한 대공 화기들을 갖추고 있어 제 아무리 독일 공군이라도 쉽사리 침몰시킬 수 없었다. 일례로 41년 엑세스 작전에서 독일, 이탈리아 공군은 4차 공습까지 하면서 일러스트리어스를 침몰시키려고 했었다. 그녀는 7발의 명중탄과 다수의 지근탄을 맞고 83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침몰하지 않고 심지어 자력으로 노포크 해군 조선소까지 도주하기까지 한다. 이런 방어력 때문에 실제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종전까지 단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러스트리어스급의 단점은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함재기였다. 일러스트리어스급이 취역한 시점에 로열 네이비의 함재기는 페어리 풀모와 소드피쉬였다. 우선 페어리 풀모의 경우 그 시절에는 독특했던 복자식 전투기로 1035마력 엔진을 가진 전투기였다. 문제는 이때 당시 영국은 페어리 풀모를 전폭기로 쓸 겸 드넓은 바다에서 조종사 혼자 임무를 수행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항법사 겸 관측사를 태우면서였다. 1035마력밖에 안 되는 주제에 복자식이라 그만큼 무게가 늘어나 전투기로서 너무 느렸다는 문제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운영했던 미국의 와일드캣, 일본의 제로센과 비교해도 최고 속도에서 100km나 차이가 날 정도였다. 이 문제는 1942년 실론해전 때 여실히 드러났는데 실론선 항구를 지키기 위해 날아오른 페어리 풀머는 제로센에게 무참히 격추되었고 일본 해군에게 인도양을 내주게 되는 영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패배를 하게 되었다. 소드피쉬 또한 마찬가지였다. 시대는 전강기를 지나 단역기가 대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역기를 사용했으며 일본의 97식 함공과 비교해도 초라할 수준의 속도를 보여주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TBD의 느린 속도에 제로센의 먹이로 전락해버려 전멸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때 TBD의 최대 속도는 331km였다. 소드피쉬는 이거보다도 훨씬 느린 224km로 신형 항공모함에 구식 함재기가 들어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함재기 탑재량도 부족했다. 앞서 말했듯 일러스트리어스급의 초기 항공기 탑재량은 40기에 불과했다. 이는 모두가 예상했듯 바로 장갑 때문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건조를 시작한 요크타운급 항공모함과 쇼카쿠급 항공모함과 함께 비교해보자. 각각 비슷한 만재 배수량을 가졌지만 탑재 함재기 수를 비교하면 일러스트리어스급은 절반도 못 미치는 함재기 수만 탑재할 수 있었다. 특히 날개가 접히지 않아 탑재량 제한이 걸리는 쇼카쿠급에 비해 페어리 풀머와 소드피쉬는 날개를 뿌리까지 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탑재기 수만 보면 암담한 수준. 튼튼한 장갑을 둘렀기 때문에 그만큼 경락고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락고의 크기는 요크타운급 대비 80% 정도의 용적률을 가졌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항공모함과 비교해 분명한 단점이었으며 부족한 탑재량은 일러스트리어스급이 퇴역할 때까지 가지는 문제였다. 물론 유럽 전선에서 추축국들은 함재기는커녕 제대로 된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육군과 공군에 집중했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상 항공 지원에 있어서 BF-109 등의 전투기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풀모와 소드피쉬로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대서양은 종심거리가 짧았으며 함재기보다는 지상 발진 항공기의 사거리에 닿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긴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중해와 대서양 등에서 작전을 하기에는 너무 구식 함재기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 또한 서둘러 새로운 함재기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구식이었던 전투기 개량을 서둘렀는데 풀모의 엔진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1942년에는 허리케인을 함재기화시킨 시 허리케인을 도입했다. 이 시 허리케인이라는 물건은 사실 항공 갑판에 착함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군 항공대는 그거라도 어디냐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현대화의 시작은 바로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된다. 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당한 이후 연합국으로서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영국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항공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러스트리어스급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먼저 와일드캣을 개량한 마릿 마크2가 보급되었으며 1943년에는 TBF 어벤져 내격기를 운영했고 43년 12월부터는 콜세어를 함재기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재기 탑재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함재기 탑재량 부분에서 크나큰 오해가 있다. 미국, 일본과는 다르게 영국은 평시 조건하에 경락고에 보관할 수 있는 항공기 수만을 공식적인 탑재량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던 거다. 다시 말해 영국은 갑판에 계류하는 노상 계류를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경락고에 넣을 수 있을 만큼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다. 이에 반해 일본과 미국은 경락고에 들어가는 함재기는 물론 부품 조달과 예비 기술을 위해 분해된 함재기 그리고 노상기로 되어 있는 함재기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 이런 답답한 교리 또한 전시 상황에 맞춰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이에 함재기 표준 보관 방식을 수정하였고 처음에는 노상 계류와 더 효율적인 함재기 정리 방법을 통해 조금씩 늘려나갔으며 승무원들 또한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해 나갔다. 43년부터는 아웃리거를 설치해 한미의 함재기를 거의 갑판 가장자리까지 빼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까지 한다. 이런 노력 끝에 일러스트리어스급은 취역할 때 최대 40기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항모 수준이었지만 대전 말기에 가서는 55대 함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무려 15기, 항공군 1개군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매우 잘 만들어진 항공모함이었으며 전장 환경에 맞게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튼튼한 장갑 덕분에 다른 항공모함이었다면 몇 번은 침몰했을 위기를 모면하였고 취역 초기에는 불과 구식 전투기와 공격기만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콜세어와 어벤져 그리고 바라쿠다까지 운영하며 탑재량 또한 40기에서 55기로 30%에 다다르는 탑재량 증가를 이루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매력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게 서툴던 어린아이가 정서적인 발달에 따라 점차 자라는 것처럼 말이다. 일러스트리어스급은 로열 네이비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중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1943년 말 에식스급이 나오기 전까지 요크타운급이 태평양 전선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일러스트리어스급 또한 임플래커블이 나오기 전까지 전선을 지탱하며 대영 제국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태평양에서 활약한 요크타운급보다 대서양, 지중해,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까지 전세계 모든 바다에서 작전을 한 일러스트리어스급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비록 쇼카쿠급은 전시에 모두 침몰, 요크타운급은 엔터프라이즈가 전후 스크랩 처리됨으로써 함생이 끝나 2차 대전 종식과 함께 퇴장했지만 일러스트리어스급은 전후에도 여전히 임무가 남아있었다. 영국은 잘 만든 군함을 곧바로 퇴역시킬 만큼 예산의 여유가 없었다. 비록 줄어든 국력 때문에 일러스트리어스급 모두를 개조하지 못하고 일러스트리어스급 2번함 빅토리어스만은 퇴역하지 않고 1950년부터 58년까지 포츠머스 선창에 들어가 대대적인 개량과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다. 8년 동안의 긴 개조 과정을 거쳐 선체폭을 더 넓히고 보일러를 교체, 경락고의 높이를 증가시켰으며 캐터펄트 또한 추가했다. 거기에 8도 기울어진 앵글드 덱을 설치해 사실상 새로운 항공모함을 만든 수준으로 개조한다. 덕분에 빅토리어스는 레시프로 복역기 함재기부터 제트기까지 운영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조 덕분에 후계함인 임플래커블이 퇴역한 후에도 로열 네이비에서 운영한 항공모함이 된다.
그리고 1968년 임무를 모두 마친 빅토리어스는 결국 1969년 퇴역하게 되면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 4척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여담이지만 3번함 포미더블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1939년 포미더블은 진수식이 열렸는데 진수식이 시작되기 직전 거치목이 부러지면서 포미더블은 스스로 선대를 벗어나 진수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때 진수석에 참석한 귀부인의 임기응변으로 진수식 전통인 와인병 깨기는 배가 움직이는 와중에 가까스로 성공했다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포미더블은 스스로를 진수한 배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일러스트리어스의 별명은 러스티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 별명은 현대까지도 이어졌고 경항공모함 HMS 일러스트리어스에 계승되어 사용되었었다고 한다. 항공모함은 현대 해전에서 핵심이 되는 군함 중 하나다. 덩치는 순양함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항공기를 날리더니 100km는 넘는 거리를 날아 폭탄을 투하하고 가니 전함들은 할 일이 없어진 거다. 문제는 항공기가 점점 거대해지면서 항공모함도 함께 거대해지고 전함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미국 같은 슈퍼캐리어를 가지기는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배수량을 줄인 경항공모함을 만들기도 힘든 게 항공모함의 크기가 작으면 경납고 부피와 항공 갑판의 크기도 작아져서 작전 운용 능력이 떨어지고 함재기 탑재량도 줄어들어 바다에서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여차하면 없는 게 나은 수준의 물건으로 전락해버리기 쉽다. 그래서 경항공모함들은 정규 항공모함보다 유지비는 덜 하되 작전 운용 능력은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건조되었다. 그리고 경항공모함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라는 듯 제대로 된 경항공모함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항공모함이라는 함종은 항공기의 발전과 함께 거대화되었다. 항공모함이라는 함종의 운영 노하우가 쌓인 결과 1930년 후반에는 요크타운급 항공모함, 쇼카쿠급 항공모함,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 등 각 나라별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항공모함들이 속속히 건조되고 전력화된다. 이들을 정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정규 항공모함이란 항공모함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말한다. 이런 항공모함으로 모든 해역을 커버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원하는 해역에 모두 도배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경항공모함이다. 구체적인 정의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정규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작은 항공모함을 뜻한다. 정규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항공기 탑재 수량, 항속거리, 작전 지속 능력 등 모두 떨어지지만 저렴한 건조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전투 초계나 제공권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항공모함을 말하며 정규 항공모함과 함께 운영하면 서로 간의 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나 영국은 경항공모함을 많이 필요로 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들은 미 대륙과 영국 사이에 존재하는 에어갭에 많이 활동했는데 이 에어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중 초계를 돌며 수송선단을 호위해주는 호위 항공모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미국에게 손을 빌려 보급급 호위 항공모함과 롱 아일랜드급 호위 항공모함을 도입해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다만 속도도 느리고 함재기 적재량도 부족한 호위 항공모함은 함대를 이끌며 작전을 수행하는 본격적인 항공모함으로서 작전을 하기에는 힘들었다. 게다가 1942년까지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 2척, 아크로열 1척, 이글 1척, 허미즈 1척 등 5척의 항공모함을 잃어 영국은 독자적으로 제대로 된 항공 초계조차 위태롭게 됐다. 이에 기존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을 베이스로 적당한 함재기 적재량과 고속성을 추구한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를 1942년 경항공모함 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업에서 영국의 가장 우선시한 부분은 건조 속도였다. 27개월 만에 건조하기 위해 일러스트리어스급에 비해 배수량을 거의 절반이나 축소시켰고 시설이 미흡한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리어스급에 있던 갑판 장갑 등을 삭제했다. 게다가 군함으로서 사용한도를 3년 정도 잡았다. 이렇듯 생산력에 최대한 집중한 결과 정말로 27개월 만에 초도함이 취역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으로 1944년부터 진수된다. 만재 배수량 18,000톤, 전장 212m, 폭 24m, 속력 25노트 4만마력, 대공포 사연장 2파운드 대공포 및 20mm 오리콘, 40mm 보포스, 항공기 탑재 수량 최대 52기로 이루어져 있다.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은 호위 항공모함과 정규 항공모함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탄생한 항공모함이다. 특이한 점은 정규 항공모함인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탑재 수량이 같다는 점이다. 배수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정규 항공모함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는 북해와 지중해의 독특한 환경 때문이다. 이 바다는 지상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충분히 이륙해 공격할 수 있었고, 독일 해군은 영국 해군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열세라 더더욱 상륙 거부 차원에서 항공기 생산에 몰두했다. 즉, 태평양과 달리 유럽에서 항공모함의 적은 항공모함이 아닌 지상에서 이륙한 공격기들이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은 항공모함에서 이함한 항공기에 비해 성능이 더 좋았다. 그래서 영국 항공모함들은 갑판과 선체를 장갑화하고 경락코를 폐쇄형으로 설계해 방어력을 높였다. 그래야 적 항공기가 우글거리는 해역에서 제대로 된 생존성과 작전 능력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콜로소스급이 제 아무리 일러스트리어스급과 함재기 탑재량이 같다고 해도 생산성에 집중한 결과 갑판과 기관부 등의 방어력을 포기했기에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과 장갑을 둘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의 경우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처럼 본격적인 적 항공 세력의 저항이 예상되는 곳에 투입할 수가 없었다. 거기다 배수량은 지금의 독도급 상륙함과 거의 동일해서 파도가 높게 친다면 일러스트리어스급에 비해 함재기 운영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의 경우 탑재량과 배수량에 따라 정규 항공모함이냐 경항공모함이냐가 나누어지는 것과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장갑이 없다고 해도 함재기를 50기 이상 적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서 극한의 날씨 환경이 아니라면야 전투 초계, 제공권 확보, 타격 임무 등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유압식 캐터펄트도 한기 장비했기에 사실상 크기만 작지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비교해 비슷한 소티를 뽑아냈다. 함재기로는 F4U 콜세어와 페어리 바라쿠다를 사용했다.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이 나오면서 대서양과 북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은 2차 대전 중에 전과를 내지 못했다. 1944년쯤 되면 대서양에서 활개치던 유보트들은 이미 씨가 말라버렸고 독일 공군도 간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두들겨 맞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 진격을 개시하면서 전장은 대서양에서 내륙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콜로소스급들은 건조되자마자 대서양과 북해에 배치되지 않고 영국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며 태평양으로 넘어가 일본군을 상대하는데, 태평양에 넘어가고 보니 이미 45년인지라 바다의 일본군은 이미 씨가 말라있는 상태였다. 그래도 먼저 넘어간 콜로소스와 글로리의 경우 일본에 점령된 상태였던 홍콩을 해방하고 다시 영국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혹시 모를 중국군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홍콩에 입항해 있었다. 하지만 영국은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애시당초 건조했을 때부터 전시 계획에 맞춰 만들어진 거라 운영 수명도 3년 남짓으로 짧게 잡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콜로소스급을 개량한 마제스틱급 항공모함도 건조한 상태인지라 굳이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을 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던 거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이야기는 달라져서 곧바로 유엔군으로 참여하게 된다. 마침 구례에 정박해 있던 HMS 테세우스와 HMS 트럼프는 가장 먼저 투입되었고 한반도에 배치되어 정규 항공모함과 다를 바 없는 작전을 개시했다. 덕분에 전투기는 물론 제대로 된 활주로마저 없던 국군에게 든든한 항공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해주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도 근접 항공 지원으로 해병대의 진격로를 닦아주었다. 특히 52년 8월에는 공중 초계를 한 호커시 퓨리가 미그 15와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건조할 때만 해도 빈약한 장갑을 가져 정규 항공모함보다 운영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되었지만 한국전쟁 등에서 사용해보니 장갑을 덜어내 배수량을 줄이고 경락고 크기는 유지한 채 전장 축소도 최소화하다 보니 정규 항공모함과 거의 비슷한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있었고, 배수량이 작아서 유지비는 적게 드는
가성비가 뛰어난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운영상 난점이라 판단한 부족한 장갑 문제는 충분한 양의 호위함을 붙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항공기 운영면에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할 때 이미 영국은 미국제 항공기를 60% 이상 사용 중이었기에 많은 부분에서 미국제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 설계가 고려된 점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경락고의 높이는 일러스트리어스급이 4.9m, 인플레커블급이 4.3m에 비해 콜로서스급은 5.3m였고 엘리베이터들 또한 대형화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비록 크기는 작지만 갈수록 거대화되는 항공기 추세를 따라갈 수 있었고 45년에 처음으로 착함한 제트 전투기 뱀파이어도 콜로서스급 2번함인 오션이었다. 이 차이 때문에 빅토리어스를 제외한 일러스트리어스급,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한 항공모함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온갖 실험에 다 사용된 군함이기도 했다. 기체의 랜딩 기어를 없애고 동체 착함을 하면 어떨까? 라는 듣기만 해도 황당한 아이디어를 실증하기 위해 갑판에 고무를 깔고 테스트를 한 것도 HMS 워리어가 최초였고 HMS 파이오니어와 HMS 페르세우스는 항공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항공 정비함으로 개조돼 운영하는 등 기행의 나라 영국답게 기행의 제물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뻘짓만 한 것도 아닌 게 기존 항공모함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착함 유도 등과 경사진 갑판, 증기식 캐터펄트 등도 콜로서스급에서 처음으로 실험해 기술 검증을 했으니 그저 많은 시행착오 중 하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해도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인지라 전후 줄어든 영국 경제 사정도 있어서 여러 나라에게 판매가 되었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네덜란드 등이 영국에게서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구매해 운영했으며 프랑스는 콜로서스급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국 항공모함을 건조하기까지 한다. 판매된 군함의 함생 중 가장 흥미로운 함생을 산 군함은 HMS 베너블인데 처음에는 네덜란드 해군에게 판매되어 카를 도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69년에 아르헨티나가 이 배를 구매해 베인티 싱코 데 마요라는 이름으로 재치역해 함생을 이어나간다. 그런데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여 영국 원정군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이때 베인 싱코는 A4 스카이워크와 S2 트래커 등 총 24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영국 해군에게도 위협이었다. 실제로 영국군은 베인티 싱코가 탐지되면 바로 공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군도 마찬가지로 영국 해군이 보이면 바로 스카이호크로 공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료와 탄약을 만지하고 이함하기에는 바람은 물론 속도도 부족해 공격을 하지 못한다. 베인티 싱코 데 마요는 전쟁 전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덕분에 최고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핵잠수함 HMS 컨커가 아군 순양함을 먼저 격침해버리자 항구로 돌아온 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구에 틀어박히게 된다. 이 때문에 만약 아르헨티나군이 공격을 수행했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며 포클랜드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베인티 싱코 데 마요는 1997년 퇴역한다. 정리하자면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은 전시에 잠깐 쓰다 버릴 군함으로 태어났지만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고 규모는 좀 작지만 정규 항공모함 못지않은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콜로서스급에서 습득한 경항공모함 노하우를 그대로 녹여내 센토어급 항공모함을 건조하기에 이른다. 경사갑판과 증기식 캐터펄트를 적용했고 최대 28노트까지 내달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최근에 우리 해군도 항공모함을 건조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작전 환경에 맞는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 라는 조건은 비단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며 전통 해양 강국인 영국은 1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두고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맸기에 콜로서스급 항공모함과 영국 경항공모함 계보와 흐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대에도 과연 콜로서스급 같은 가성비 좋은 항공모함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러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 해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턱없이 부족한 군수 지원한 문제가 더 급선무이긴 하다. 하지만 갈수록 험악해지는 국제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영국의 경항공모함 운영 사례를 공부하며 예방책을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세상에 선보인 이후로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
1939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친 비행기는 그 기술에 있어 급속도로 발전을 거치게 되었다. 엔진에서 나오는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하는 비행기는 공중에서 적의 위치를 훤히 볼 수 있으니 정찰용으로서 안성맞춤이었다. 이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육지와는 다르게 장애물이 없는 바다는 항공 정찰의 효율은 더 높았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의 적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를 갑판에서 뜨고 내리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였고, 그 고민의 결과 지금의 항공모함이라는 함종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비행기라는 기계는 짧은 시간 내에 혁신을 거듭했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는 폭탄을 적재해 바다의 성 전함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아가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비행기 일대 혁신이 등장했으니 바로 제트 엔진이다. 프로펠러 항공기보다 더 빠른 속도와 항속거리를 가진 제트 엔진은 0세대 항공기와 1세대 항공기라는 세대를 구별할 정도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프로기는 빠르게 모습을 감추었다. 이는 항공모함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과도기 시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 제트기의 빠른 속도가 오히려 운영상의 난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세상 기괴한 물건은 다 만든다는 영국이다. (2차) 대전 이후 항공모함이 현대전의 핵심이 될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내에서는 전시에 사용한 프로기를 빠르게 퇴역시키고 제트기로 넘어가는 것을 부정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엔진을 사용하는 프로기는 프로펠러가 돌아가 항공기를 전진시키는 방식인데, 날개 끝부분이 음속을 넘어버리면 충격파가 발생해 오히려 항력이 증가해버려 음속 이상으로 비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공기가 희박해지는 고고도에서는 효율이 급락해버리는데, 이걸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공기를 빨아주는 과급기를 추가 설치하면 엔진 구조가 복잡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트 엔진의 경우 흡입된 공기를 여러 개의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된 공기의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프롭기에 비해 훨씬 구조가 단순하다. 그런 주제에 음속을 넘어 비행할 수도 있고, 추력도 프롭기와 비교해 훨씬 높으니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군용 장비로는 이만한 추진 체계가 없었다.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 같은 제트기지만 아쉽게도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낮은 속도일 때는 연소실에 충분한 양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효율이 엄청 떨어졌고, 최악의 경우 엔진이 꺼져버리기도 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속도 올리면 그만 아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상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항공모함에 이착함해야 하는 항공기일 경우 이게 문제가 되었다. 흔히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것을 통제된 추락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그도 그럴 게 항공모함은 갑판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착함할 때 어레스팅 와이어로 강제로 제동을 걸어 착함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파일럿들은 착함을 위해 비행기 꼬리에 있는 후크를 와이어에 걸었는데, 프롭기의 경우 낮은 속도를 유지하기 좋아서 와이어에 후크를 걸 시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제트 엔진의 경우 낮은 속도에서는 안정적으로 비행을 유지할 수 없기에 높은 속도로 와이어에 제대로 후크를 걸어야 했고, 아무래도 프롭기와 비교해 후크를 걸 시간이 부족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해군 항공기 부서의 수석 과학자인 루이스 보딩턴은 과감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랜딩 기어를 없애고 동체 착륙을 시키자는 뜻이었다. 동체 착륙은 랜딩 기어가 아닌 동체로 착륙하는 방법을 말한다. 항공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착륙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긴급 착륙 방식을 말한다. 항공모함에서도 손상된 항공기의 동체 착륙은 빈번했다. 그때마다 갑판에서는 동체를 잡기 위해 네트를 펼쳐 항공기가 갑판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루이스 보딩턴은 역발상으로 이 동체 착륙을 메인 착함 방법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말하자면 통제된 추락 방식을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추락으로 바꾸자는 거다. 이를 위해 항공 갑판에 넓게 고무를 깔아 제동 겸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갑판에 고무를 깔아버리니 랜딩 기어는 필요 없게 되고, 랜딩 기어의 순환에 필요한 공간과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체 중량이 약 15%나 가벼워진다는 장점이 있었다. 항공기를 그대로 갑판에 착륙시킨다는 아이디어는 무슨 약을 해야 실행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질 지경이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영국 해군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진지하게 임한 테스트였다. 당시에는 제트기를 가장 확실하게 착함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항공모함에 적용하기 전에
실험적인 성격으로 판보르 해안에서 실험을 위해 고무 갑판이 설치되었다. 항공기의 동체를 갑판에 그대로 내려 찍는 이 테스트는 특별히 개조된 C 뱀파이어 TG286으로 영국 해군 에릭 브라운 소령이 진행했다. 항공기와 갑판이 모두 손상되기도 했지만 거듭된 테스트 끝에 항공모함에 적용시킬 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테스트 결과에 자신감이 붙은 영국 해군은 드디어 해상에서도 실험을 시작하는데, 해상에서의 실험은 1948년 콜로서스급 7번함 HMS 워리어에 갑판에 추가로 고무 갑판을 장착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갑판 위에 내리찍을 비행기를 붙잡기 위해 어레스팅 와이어가 고무 갑판 위에도 증설되었다. 고무 갑판 속에는 에어 바운스처럼 압축 공기를 채워 착함 시 과도한 충격을 방지했고, 표면에도 물을 뿌려 마찰력으로 기체가 파손되는 것에 대비했다. 이걸 생각한 것도 참 기괴하지만 이걸 또 테스트를 성공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이쯤 돼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잠깐만, 착함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기체에 바퀴도 없는데 이 함은 어떻게 하지? 그건 이렇게 고무 갑판에 착함한 함재기는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고무 갑판 앞쪽에 일반 갑판으로 이동하였다. 만약 고무 갑판에 어레스팅 와이어를 붙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처럼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리고 갑판을 미끄러져 다시 이함했다. 여러 차례의 안정적인 착함은 항공기가 랜딩 기어 없이 착함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그와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이러한 착함 방식의 문제는 대부분의 파일럿이 착함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항공모함 착함인데 그대로 동체를 부딪혀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당연히 있었으며, 심지어 고무 갑판 또한 후방의 일부에 설치되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갑판이었기 때문에 착함 위치가 잘못될 경우 착함이 아니라 카미카제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또한 랜딩 기어가 없기 때문에 갑판과 경납고에 주기할 때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항공기가 착함하면 다음 착함을 위해 얼른 경납고로 이동하던가 진로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빨리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바퀴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크레인으로 이 이동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다. 하지만 랜딩 기어가 없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티를 극도로 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속도는 분당 2번이었다. 이론상 보딩턴 박사는 첫 번째 전투기가 와이어에 훅을 걸고 두 번째 전투기가 항공모함의 1km 후방에서 접근할 때 16초 만에 갑판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고무 갑판을 비우는데 5분이 걸렸다. 크레인에 함재기를 걸고 갑판에 들어올려 주차 구역까지 옮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는 제 아무리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이 경항공모함이라고 하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해군 항공기 부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그중 하나가 우리가 익히 아는 경사갑판이다. 기존의 직선 갑판에서는 착함한 함재기를 갑판의 앞쪽까지 옮겨서 주기해야 했지만, 경사갑판은 주기된 함재기들이 착함하는 함재기의 경로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옮겨야 하는 거리도 단축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무갑판에 대해 착함이 어렵다는 문제와 함재기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 문제 또한 해상에서의 항공기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고무갑판에 대한 아이디어는 1954년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의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미국은 영국과 달리 아주 심플하게 해결했다. 제트기가 착함 속도가 빨라서 후크 잡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항공모함을 더 크게 만들어서 잡을 시간을 더 주면 되겠네? 저속 비행 시 제트 엔진의 특성상 불안정하다고? 그러면 가변 흡입구를 사용해 공기량을 조절하면 되겠네 라고 말이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항공모함에 착함할 때 랜딩존이 비좁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하다. 착함할 수 있게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현재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무려 10만 톤이나 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고무 갑판과 랜딩 기어 없는 항공기 개발은 상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취소돼 버린다. 비록 고무 갑판은 실패했지만 경사 갑판에 대한 아이디어는 살아남아 1952년 HMS 트라이엄프와 USS 미드웨이의 갑판에 경사진 라인을 그려 실험되었다. 그러니까 라인은 경사졌지만 착함 장치는 갑판의 중심선과 일치하던 것에서 발전해 USS 엔티덤은 라인을 따라 설치된 기초적인 장치로 완전한 착함에 성공해 경사 갑판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경사 갑판은 갑판의 전방에서는 이함을 수행하면서 후방에서는 착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고,
착함하는 파일럿들의 전방에 장애물이 없으므로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자신의 효율성을 입증한 경사갑판은 처음부터 이를 장착한 HMS 아크로열 이후로 진수되는 대형 항공모함들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항공모함을 크게 만든다는 심플한 방법을 택한 미국도 경사갑판은 항공기 운영에 있어 이점이 많았기에 주저없이 택한 구조이다. 온갖 기괴한 것은 영국이 다 만든다는 말이 있다. 갑판을 곰으로 만들고 거기에 통통 떨어진다는 정신나간 실험은 결과적으로 영국이 영국한 기행이었다. 하지만 이는 더 빨라진 함재기에 의해 생긴 운영상의 난점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고심 끝에 나온 아이디어였다. 영국도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항공모함의 크기를 속 시원하게 늘려서 해결하고 싶었겠지만 전후 쪼들리는 경제 사정의 압박 탓에 항공모함을 키우기는커녕 있던 것들마저 퇴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몫했다. 비록 고무갑판은 실패한 아이디어로 끝났지만 이러한 기행 끝에 현대 슈퍼캐리어의 기초가 되는 설계를 낳게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항공모함 하면 이런 모습의 항공모함을 떠올릴 것이다. 넓게 깔린 항공갑판, 항공기를 이함시키기 위한 캐터펄트, 제동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 등 우리가 상상하는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이며 세계 어딘가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주변에 항공모함을 배치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맡는 것일 거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항공모함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함을 제치고 해상병기의 끝판왕으로 인정받았고 오늘날 미국이 패권국이 된 것도 항공모함을 필두로 전 세계 바다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항공기가 제트 엔진으로 바뀌면서 혁신을 이룬 것처럼 항공모함도 제트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혁신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여기 현대 항공모함의 어머니로 평가받는 항공모함이 있다. 이 항공모함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작은 사이즈지만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으며 그 결과 이후 등장하는 항공모함의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 말이다. 영국 해군, 그러니까 로열 네이비는 전통 있는 해양 강군이다. 전 세계와 무역을 하는 영국은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해군을 성장시켰고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해군력 2위와 3위의 전력을 합쳐도 로열 네이비가 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미국에 밀려 빗바랜 감이 있지만 현대 해군의 혁신들 대부분이 로열 네이비에서 비롯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출현은 드레드노트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정도로 혁신적이었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견함 경쟁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항공기가 발명되고도 로열 네이비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는데 항공모함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것도 바로 로열 네이비다.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 큐리어스에서 최초로 항공기를 이함시켰으며 최초의 편갑한 항공모함 아거스를 시작으로 허미즈, 이글,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까지 항공모함의 함교, 어레스팅 와이어, 경납고 등 지금의 스탠다드를 제시한 나라였다. 하지만 로열 네이비가 작전하는 바다는 절대 인간에게 호의적인 바다가 아니었다. 대서양과 북해는 날씨는 물론 풍랑도 잦아 지금도 지랄 맞기로 유명하고 항공기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해 영국의 주변의 해역과 공역까지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운영해 적을 공격하는 함종이라 함포의 위협에는 비교적 안전했지만 공습에는 제1타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항공모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영국과 미국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미국은 장갑을 최대한 얇게 폭발력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개방형 경납고를 채택했고 영국은 갑판과 측면에 장갑을 둘러 적의 공습에 방어한다는 폐쇄형 경납고 디자인을 채택했다. 여기서 잠깐 개방형 경납고와 폐쇄형 경납고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개방형 경납고는 선체를 제작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짓는 설계로 기둥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경납고, 지붕은 항공갑판이 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측면을 얇게 만들어 경납고가 외부에 개방된 구조였다. 이 구조로는 경납고를 넓게 만들어 더 많은 항공기를 적재하는 데 유리하지만 선체 안정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폐쇄형 경납고는 선체 내에 경납고를 품은 설계다. 이 때문에 경납고가 선체 장갑에 둘러싸여 외부 충격에 안전하고 내구성이 높았다. 하지만 선체 내에 경납고를 만드는 만큼 경납고 면적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에 크기에 비해 항공기 적재수에서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다.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곳에서 작전하는 영국은 항공기 적재량을 손해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작전이 가능한 폐쇄형 경납고를 선택했다. 그리고 어차피 항공모함이 작전하는 해역은 지상에서 이륙한 아군 항공기가 지원으로 올 수 있는 곳이기에 항공기 적재량이 부족한 것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군 항공기가 지원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상에서 이륙한 적 항공기도 공격할 정도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대응할 시간이 짧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영국의 항공모함들은 장갑을 둘러 자체 방어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이런 폐쇄형 경납고와 방어를 위해 장갑을 두른 항공모함을 장갑 항모라고 부르며 영국 항공모함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장갑 항모는 2차 대전의 수운함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일 것이다. 갑판과 측면의 두터운 장갑은 물론 유보트의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했는데, 실제로 몰타 항공전에서 일러스트리어스는 6발의 항공폭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튼튼한 장갑 덕분에 기관부와 구동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로열 네이비는 장갑 항모가 정답이라고 확신했다. 부족한 항공기 탑재량은 갑판의 항공기를 30% 정도 계류시키면서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었고, 4번함 인도미터블로 가면 하부 경납고까지 추가되면서 15기의 항공기를 더 적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초기에는 35기의 항공모함밖에 운영하지 못했지만 1944년에는 45기의 항공기를 적재했고, HMS 인도미터블은 60기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이 최대 72기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장갑을 둘러 항공기 적재량을 조금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가능할 정도의 수용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 28,000톤 밖에 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항공모함 치고는 부족한 배수량을 가지고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만재 배수량 32,000톤의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이다. 두 척이 건조된 이 항공모함은 1944년에 진수된 항공모함인데, 기본적인 컨셉은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배수량을 키워 항공모함 탑재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HMS 인도미터블에서 채용한 하부 경납고는 그대로 이어갔다.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은 전시에 건조된 마지막 장갑 항모였다. 1번함 인플레커블은 트리피치 레이드 당시 큰 역할을 했으며, 2번함 인디패티거블은 오키나와 전투와 일본 본토 공습에도 참여했으니 말이다. 등장할 때부터 일러스트리어스급의 단점인 항공기 탑재량이 증가해 최대 81기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었지만,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은 시대를 잃지 못한 항공모함이었다. 당장 운영하는 항공기라면 문제가 없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항공기가 대형화되는 것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영국 항공모함은 폐쇄식 경납고다. 선체를 만들고 그 안에 경납고를 만드는 방식인데, 갑판에 장갑까지 둘렀기 때문에 경납고의 높이를 높인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올라간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영국은 경납고의 높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경납고를 디자인했다.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도 경납고 높이가 16피트 4.8m로 이는 F5U 콜세어가 경납고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정도였다. 당장 미드웨이급 항공모함도 경납고 높이가 5.33m라 F-14 톰캣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4.8m의 높이면 항공기를 적재하기에는 정말 턱걸이 수준이었던 것. 하지만 인플레커블의 경납고의 높이는 일러스트리어스급보다 낮은 14피트밖에 되지 않았다. 당연히 콜세어 정도 되는 항공기는 들어가지 못했고, 앞으로 사용할 제트기는 당연히 운영이 불가능했다. 사실 인플레커블이 이렇게 확장성이 부족한 이유는 1939년에 기공이 시작된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항공기가 이렇게까지 거대화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도 했고, 장갑 항모로 계획된 이상 측면 장갑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했다. 그런데 측면 장갑의 두께를 늘리자니 무거워져 선체 높이를 높일 수 없었고, 결국 경납고의 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으로서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조기 퇴역의 길을 걷게 된다. 경납고를 단층으로 만들고 경납고 높이를 확보하자는 개장 논의도 있었다만, 이렇게 되면 일러스트리어스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적재량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러스트리어스급 2번함 빅토리어스는 개장의 개장을 거듭해 1967년까지 사용되었는데 말이다. 어쨌든 조기 퇴역이 결정된 인플레커블을 대체하기 위해 영국은 인플레커블급을 잇는 새로운 항공모함 건조가 결정되게 된다. 오늘의 주인공,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 말이다. 만재 배수량 46,000톤, 전장 245m, 폭 41m, 속력 32노트, 장갑, 갑판 최대 102mm, 측면 115mm, 항공기 최대 탑재량 60기로 이루어진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은 전후 건조된 장갑 항공모함이다. 오데이셔스급은 1번함 이글, 2번함 아크로열로 총 2척이 만들어졌다. 해군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의아할 수 있다. 분명 오데이셔스급인데 왜 오데이셔스가 1번함이 아니지? 라고 말이다.
보통 한급은 일본함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데이셔스급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영국만의 사정이 있었는데 사실 원래 일본함의 이름은 전통대로 오데이셔스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건조 도중 전쟁이 끝나 원래 4척이 건조된 오데이셔스급은 2척만 건조하게 되면서 3번함의 이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글도 취소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에 1942년에 침몰한 HMS 이글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1번함의 이름이 오데이셔스에서 이글로 변경된다. 같은 논리로 2번함 또한 HMS 아크로열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크로열로 명명되었다. 그래서 오데이셔스급인데 오데이셔스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한급 이름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데이셔스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높아진 경락고 높이와 이중 경락고였다. 앞서 말했듯 인플레커블급은 경락고가 낮아 대형화돼가는 항공기를 적재하는데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영국은 정규 항공모함으로서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미국 항공모함처럼 표준인 17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공기를 150m 되는 이륙거리에서 시속 140km 정도 되는 속도로 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유압 캐터펄트를 장착해 이륙 속도를 만족시켰고 이중 경락고를 채택하면서 경락고의 높이는 충분히 높아진 17피트로 신형 제트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화될 항공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그에 맞춰 엘리베이터의 크기도 커졌다는 것은 덤이다. 상부 경락고의 경우 경락고 크기가 커져 작업자들이 작업하기가 수월해졌다. 하부 경락고는 상부 경락고에 비해 그 크기는 작아 18대의 항공기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체 측면에 환기를 위해 구멍을 뚫어놨기에 비행 갑판으로 들어올려지기 전 엔진 워밍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갑은 어떨까? 장갑 항모인 만큼 당연히 선체에는 장갑을 둘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갑을 덕지덕지 바르면 무게가 증가하고 증가된 무게는 선체에 여러모로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장갑을 두텁게 두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얇게 두르는 식으로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경락고 천장은 4인치 정도 되는 장갑을 둘러 공습의 피해를 줄였고 기관실에도 장갑을 둘러 혹시 갑판 작업을 뚫고 들어오는 폭탄에도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갑 두께는 미드웨이급 항공모함보다 더 두터웠다. 그런데도 오데이셔스급은 일러스트리어스급보다 함 전체의 무게에서 장갑재의 무게비가 20% 정도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 15%인 것을 생각하면 무게 증가를 최소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공포 또한 촘촘하게 그지없었는데 8개의 2연장 4.5인치 양형포는 물론 40mm 보포스를 도배하여 대공 화력을 유지했다고 한다. 레이더는 타입 984 레이더였는데 우리가 레이더 하면 흔히 생각하는 디스플레이의 점으로 방위와 거리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던 레이더였다. 당연하겠지만 이 레이더와 대공포는 연동되어 있어서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위와 거리에 맞춰 효율적인 대공 사격이 가능했다. 물론 효율적인 항공 관제를 위해서 함교는 다른 항공모함과 비교해도 꽤 큰 편이었다. 광범위한 명령 및 통제를 하기 위해 장교들의 작업실이 커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데이셔스급은 일러스트리어스급과 인플레커블급을 계승하는 장갑 항모로서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든 항공모함이었다. 그 결과 전후에 만들어진 제트기들까지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었는데 선체 크기도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70기나 되는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었고 전시 상황에서 최대 100기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에식스급과 비교하면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에식스급의 항공모함의 경우 항공기 탑재량과 운영에 있어서 오데이셔스급보다 우위이긴 하지만 항공 갑판이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화된 제트기를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이후 문제점을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드웨이급 항공모함 또한 선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로큰롤 항모라는 별명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개방형 경락고 설계를 가지는 항공모함의 필연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미국은 미드웨이급 항공모함 이후에는 건조되는 항공모함들은 개방형 경락고를 포기하고 선체의 경락고를 품는 설계를 한다. 반면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은 폐쇄형 경락고로 설계했기에 선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갑 항모의 특성상 갑판이 두터운 강철로 보강되어 있어 제트기가 뜨고 내릴 때 받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웠다. 일본함 HMS 이글은 취역하자마자 시베놈, 어태커 같은 제트기는 물론 파이어플라이, 와이번 같은 프로기들도 다채롭게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앞으로 발전할 것을 고려해 설계한 항공모함이긴 하다만 항공기가 발전하는 만큼 착함시 접근 속도도 빨라졌고 8개의 어레스팅 와이어만으로는 이들을 잡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은 다시 한번 개장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착함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영국은 홍차를 너무 많이 마셔 머리가 잠깐 어떻게 됐는지 갑판에 고무를 깔고 동체 착륙을 시키자는 황당한 아이디어도 등장했지만 이내 차선을 하나 더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더 현실성 있다고 판단됐고 이를 실현시킨 것이 경사 갑판이었다.
이함 구역과 착함 구역을 아예 나누어 좀 더 효율적인 갑판 작업과 안전한 착함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덤으로 사선이기에 랜딩존이 좀 더 길어졌고 말이다. 1954년부터 HMS 이글의 개장 공사가 진행되어 5.5도의 경사진 비행갑판이 추가되었고 어레스팅 기어를 재배치하였다. HMS 아크로열은 5.5도의 경사진 비행갑판이 처음부터 디자인된 채로 진수가 되었으며 이후 좀 더 랜딩존을 확보하기 위해 8.5도 정도로 개량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흔들리는 항공모함 위에 착함하기 위해 속도는 물론 진입 각도를 맞추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착함은 착함 통제 장교가 수기로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항공기가 유도되어 착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종사가 신호를 오인하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사고를 불러오거나 하였다. 더군다나 야간이나 악천후시라면 더더욱 그랬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던 영국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거울의 반사를 이용해 안전한 착함 루트로 진입하는 항공기만 반사된 빛을 볼 수 있게 했다. 이것을 착함용 반사경이라고 하며 이후 광학 착함 시스템이란 이름의 OLS로 오데이셔스급에 추가되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존 유압으로 작동하던 캐터펄트도 강력한 캐터펄트로 교체했는데 보일러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비한다. 정리하자면 오데이셔스급은 경사갑판, OLS, 증기식 캐터펄트 등 현대 항공모함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다. 그래서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을 현대 항공모함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단점은 이중 경락고였다. 오데이셔스급이 경락고를 이중으로 만든 이유는 단면적을 활용해 작은 선체에 더 많은 항공기를 적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경락고 높이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락고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은 건연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건연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선박의 무게중심이 올라가 선체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17피트의 경락고 높이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었고 F4 팬텀까지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항공기 크기는 대형화되었고 대형화된 항공기의 정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높고 더 넓은 경락고가 필요해졌다. 태평양이라면 모를까 대서양과 북해에서 활동하는 로열 네이비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F-14 톰캣의 등장이 결정적이었는데 같은 17피트의 경락고 높이를 가진 미드웨이급도 톰캣을 경락고에 적재할 수는 없었는데 미드웨이급보다 비좁은 오데이셔스급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이 리스트는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들이 퇴역 직전에 운영했던 항공기들이다. 총 40기의 항공기를 운영했으며 초기 70기의 항공기 운영 능력을 가진 것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항공기를 운영했다. 그만큼 항공기가 대형화돼 이래저래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고 46,000톤, 개장 후 54,000톤 밖에 되지 않은 항공모함의 한계였던 거다. 결국 운용 20년 차인 1972년 1월 HMS 이글은 공식적으로 퇴역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HMS 아크로열 또한 1976년을 마지막으로 퇴역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과 로열 네이비는 더 이상 전 세계의 표준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극하고 경제 위기까지 겪는 영국병을 겪으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해군의 규모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오데이셔스급 이후 영국은 과거와 같이 정규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기에 오데이셔스급이 퇴역한 이후에는 사실상 미 해군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은 예산 압박으로 인해 수직 이착륙기를 운영하는 경항공모함 인빈시블급과 센토어급 등을 운영하게 되는 굴욕을 겪는다. 하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도 호랑이라고 포클랜드 전쟁에서 허미즈와 인빈시블은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의 활약으로 로열 네이비의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다. 만약 포클랜드 전쟁에서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이 아닌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이 출항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후 경제가 회복된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재도약할 준비를 하는데 기존과는 달리 관제탑을 2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도전을 한다. 비록 로열 네이비는 과거와는 몰라보게 그 규모와 위치가 달라졌지만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은 영국은 아직 죽지 않았고 단지 잠시 잠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닐까?